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사이로 바람조차 쉬어간다는 외딴 곳에 덕구라는 이름의 젊은 나무꾼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깊은 산속에 자리 잡아 겨울이 되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이고 호랑이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오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덕구는 유난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낡은 초가집 한 채와 녹슨 도끼 한 자루가 전부였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그런 덕구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언젠가는 저 녀석이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덕구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는데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계곡물에 세수를 하고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산새들도 잠에서 깨지 않은 고요한 숲속에서 덕구의 도끼질 소리만이 쿵쿵거리며 메아리쳤고 그의 이마에는 한겨울 칼바람에도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곤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무만 해다 파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나는 약초를 캐거나 봄에는 나무를 뜯고 가을에는 머루와 다래를 따서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장터까지는 10리길도 넘는 먼 거리였지만 덕구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여 가장 싱싱한 물건을 사람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덕구의 우직한 성품을 믿고 그의 물건이라면 두말 않고 사주었기에 그는 비록 넉넉지는 않아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구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스러운 목표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을 어귀에 있는 기름진 뽕나무 밭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밭은 볕이 잘 들고 토질이 좋아 무엇을 심어도 풍성하게 자라는 땅이었는데 본래 마을 부자 영감의 소유였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잡풀만 무성한 상태였습니다. 덕구는 그 밭을 사서 자신만의 농사를 짓고 훗날 참한 색시를 맞아 오순도순 사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으로 평생을 남의 산에서 나무만 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는 10년 전부터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엽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낡은 베옷은 기운 자국이 누더기처럼 겹쳐 있었고 집시는 닳고 닳아 발가락이 비집고 나올 정도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덕구의 집 부엌 한 구석, 아궁이 옆 바닥을 들추면 그곳에는 투박한 항아리 하나가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덕구가 지난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보물단지였습니다.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받은 엽전 한 병, 약초를 팔아 얻은 동전 몇 뼘이 생길 때마다 덕구는 누가 볼세라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와 항아리에 돈을 넣었습니다. 짤랑하고 돈이 떨어지는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덕구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된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항아리가 점점 무거워질수록 덕구의 꿈도 무르익어 갔고 이제 그 항아리는 거의 목까지 엽전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으며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덕구는 오로지 뽕나무 밭을 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마을 친구들이 명절이라며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할 때도 덕구는 산에 올라 나무를 했고 남들이 새 옷을 사입으며 멋을 부릴 때도 덕구는 떨어진 옷을 기워 입으며 돈을 아꼈습니다. 때로는 젊은 놈이 너무 악착같이 군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덕구는 묵묵히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0년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담긴 그 항아리가 있었기에 세상의 비웃음 따위는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들기 전 머릿속으로 뽕나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상상을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산짐승들도
굴속 깊이 몸을 숨긴 채 나오지 않는 삭막한 날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겨울을 나고 있었지만 덕구는 그날도 어김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인해 곶감이 떨어진 집들이 많아 나뭇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험한 산길을 헤치며 덕구는 마른 나무를 찾아 톱질을 하고 도끼질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굵은 눈발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사람들은 이런 날씨를 가장 두려워하는데 순식간에 방향 감각을 잃고 조난을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덕구는 서둘러 나무짐을 정리하고 지게를 짊어진 채 하산을 서둘렀습니다. 이미 10년 넘게 오르내린 산길이었지만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는 익숙한 길조차 낯설고 위협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살을 내는 듯했고 덕구의 눈썹과 수염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어 고드름처럼 매달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서 집에 가서 따뜻한 아궁이 불을 쬐어야지라고 되뇌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 중턱 즈음 내려왔을 때 덕구의 눈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눈 덮인 바위나 쓰러진 나무뿌리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사람의 형상과 흡사해 보였습니다. 덕구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것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그것도 이런 날씨에 여인이 홀로 쓰러져 있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산신령이 조화를 부린 것은 아닌가, 아니면 여우가 둔갑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순간 스쳐 지나갔지만 덕구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어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얇은 옷 한 벌로 이 살인적인 추위를 견뎠을 리 만무했기에 덕구는 서둘러 지게를 내려놓고 그녀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주 미약하지만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고 덕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기에 덕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무명 겉옷을 벗어 여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덕구는 나무짐을 산길 옆에 버려두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놓은 나무를 버리고 온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나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여인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여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축 늘어진 몸은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덕구는 다시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아까보다 눈은 더 깊게 쌓여 있었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쳐 한 걸음 떼기가 천근만근처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희미한 심장 박동이 덕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덕구는 혹시라도 여인이 정신을 잃고 영영 깨어나지 못할까봐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조금만 참으시오, 이제 다 왔소. 우리 집은 작지만 따뜻한 아랫목이 있소. 거기서 몸을 녹이면 금방 기운을 차릴 것이오. 덕구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겠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발은 동상에 걸린 듯 감각이 없었고 손은 꽁꽁 얼어붙어 터질 듯 아팠지만 오로지 등에 업힌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10년간 엽전을 모으며 길러온 끈기와 인내심이 바로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산기슭을 벗어나 마을 어귀에 덕구의 낡은 초가집이 보였을 때 그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쌀이무는 바람에 덜컹거리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나지 않는 썰렁한 집이었지만
지금 덕구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궁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젖먹던 힘을 짜내어 마당으로 들어서서 방문을 열고 여인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 역시 냉기가 돌았지만 바깥의 눈보라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덕구는 여인을 아랫목에 눕히고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이 붙고 아궁이가 타오르자 방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솥에 물을 끓여 수건을 적신 뒤 여인의 얼어붙은 얼굴과 손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굳어있던 여인의 몸이 조금씩 풀리면서 창백했던 볼에 아주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부엌 구석에 있던 묵은 쌀을 꺼내어 묽게 미음을 끓였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바로 먹일 요량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내의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정성만큼은 지극하여 마치 귀한 약을 다리는 의원처럼 진지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눈보라는 더욱 기승을 부려 창호지 문을 세차게 흔들어댔습니다. 덕구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여인의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 빛에 비친 여인의 얼굴은 자세히 보니 기품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을 간직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골 아낙네들과는 확연히 다른 고운 피부와 생김새를 보아하니 사연이 있어 산속을 헤매다 변을 당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덕구는 그녀가 깨어나면 물어볼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저 그녀가 무사히 눈을 뜨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여인이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내며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덕구는 화들짝 놀라 몸을 숙이며 이보시오, 정신이 드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낯선 천장과 덕구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덕구는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산 밑에 사는 나무꾼 덕군의 집이요. 산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업고 왔으니 안심하시오. 여인은 말을 하려 했으나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대신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덕구는 따뜻한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여인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여인은 힘겹게 미음을 받아넘기며 덕구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내의 집, 투박하지만 따뜻한 배려, 그리고 살아났다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미음 몇 숟가락의 기운이 조금 났는지 여인은 겨우 입을 열어고 고맙습니다라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봄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처럼 맑고 고와서 덕구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살아주어서 내가 더 고맙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여인에게 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부엌 아궁이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아궁이 속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덕구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오로지 돈을 모아 밭을 사겠다는 목표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오늘 예기치 않게 낯선 여인을 집에 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엌 바닥 아래 묻혀있는 돈 항아리가 생각났고 방 안에 누워있는 여인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여인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덕구는 잠이 오지 않아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10년 공들인 뽕나무 밭이 코앞인데 혹여나 이 일로 그르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도 들었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내일 날이 밝으면 여인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해먹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덕구의 낡은 초가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외롭게 지켜온 이 집 빈 공간에
사람의 온기가 더해지자 삭막했던 공기마저 부드럽게 변한 듯했습니다. 덕구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깜빡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그는 뽕나무 밭이 아닌 하얀 눈밭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인과 마주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덕구가 난생 처음 꿔보는 가슴 벅차고 설레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긴 이야기의 시작, 덕구의 운명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한 첫날 밤의 풍경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덕구의 얼굴을 간지럽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른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구수하게 끓인 된장국 냄새와 갓 지은 밥의 달큰한 향기였는데 홀로 사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아침의 내음이었습니다. 덕구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고 그곳에는 어젯밤 죽어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연하가 아궁이 앞에서 국을 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덕구를 보자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잘 주무셨습니까? 은인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라고 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덕구는 그 모습이 마치 꿈속의 선녀가 내려온 것만 같아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는데 아픈 것을 보니 꿈은 아니었습니다. 덕구와 연화는 낡은 소반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했는데 변변찮은 반찬이었지만 덕구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더 훌륭한 만찬이었습니다. 연화는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려준 덕구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아침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밥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정성을 쏟았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고마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따스함이 오고 갔습니다. 그날부터 덕구의 집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마치 죽어있던 고목에 새순이 돋아나듯 생기가 돌았습니다. 연화는 손재주가 무척이나 좋은 여인이어서 덕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이에 집안 곳곳을 쓸고 닦으며 살림을 매만졌습니다. 쥐가 드나들던 구멍난 벽지는 빳빳한 종이로 말끔하게 발라졌고 덕구의 헤어진 옷가지들은 꼼꼼한 바느질 솜씨로 새 옷처럼 기워졌습니다. 칙칙했던 마당에는 눈을 치우고 길을 낸 뒤 작은 돌들을 주워와 예쁘게 화단을 꾸미려는 준비까지 해놓았습니다. 덕구는 산에서 돌아올 때마다 달라진 집안 풍경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집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설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덕군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끊이지 않고 마당이 반질반질해진 것을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개울가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덕구 총각집에 웬 고운 처자가 들어왔다더라. 산신령이 덕구의 착한 마음을 보고 점지해준 색시가 아니냐라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여인의 등장을 경계하던 사람들도 연화가 마을 어르신들을 보면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마을 사람들이 장가 잘 갔다며 농담을 던질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싫지 않은 기색으로 허허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에는 언제나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막아 끼기 마련인 법입니다. 마을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왈패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일하기는 죽기보다 싫어하고 남의 것을 탐내거나 노름판을 기웃거리는 질 나쁜 사내였습니다. 칠성은 평소 성실하고 바른 덕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는데 자신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일들이 덕구에게는 술술 풀리는 것 같아 배가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덕구가 산에서 미모의 여인을 데려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자 칠성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못생기고 가난한 나무꾼 주제에
감히 저런 미인을 얻다니라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느 날 칠성은 왈패 몇 명을 이끌고 덕군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염탐을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연하의 모습은 소문대로 눈부시게 아름다웠는데 칠성은 그녀를 보자마자 음흉한 흑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을 꼴깍 삼키며 저런 꽃 같은 여자가 썩은 초가집에 박혀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자신이 그녀를 차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칠성은 연화가 산속에서 쓰러져 있었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그녀의 정체가 수상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동네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사람들 앞에서 저 여자는 분명 관아에서 수배 중인 죄인이거나 사람의 간을 빼먹는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칠성의 악의적인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심정으로 조금씩 연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아낙네들은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여우 귀신이다라고 놀리며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차가워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감내해야 했고 밤이 되면 덕구 몰래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은인인 덕구에게 폐가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덕구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았지만 섣불리 화를 냈다가는 오히려 소문을 사실로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꾹 참았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러는 것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소. 지금 내 옆에 있는 당신이 참되고 고운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무슨 상관이오라며 듬직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덕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연화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고 그녀는 덕구의 따뜻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를 위해 더욱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덕구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일찍 귀가하여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덕구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곰파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곰파 할머니는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꿰뚫어 보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기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덕구를 보자마자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눈으로 덕구를 빤히 쳐다보더니 낮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덕구야. 바람이 심상치 않다. 칠성이 놈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내 놈이 가진 보물을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 곁에 사람을 노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만 단단히 채비를 해야 할 게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덕구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곰파 할머니의 말씀은 결코 허투루 들을 것이 아니었기에 덕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엌 바닥에 묻어둔 10년 모은 돈독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칠성이 그 돈의 존재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아니면 연화를 해코지하려는 것일까? 불안한 마음이 먹구름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여느 때처럼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해 주었지만 덕구의 눈에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늘이 보였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문단 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도끼를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한편 칠성은 주막 구석진 방에서 왈패들과 모여 앉아 본격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읍내 관아에 포졸 하나와 친분이 있었는데 그 포졸에게 뇌물을 주고 가짜 수배 전단을 만들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놈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그 여자를 내어놓게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숨겨둔 돈이라도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지. 칠성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여인을 뺏는 것을 넘어 성실하게 살아온 덕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갈취하려는 악랄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한풀 꺾이고 산골짜기 얼음장 밑으로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초봄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곧 덕구가 그토록 기다려온 뽕나무 밭을 살 시기가 임박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밭 주인이 봄이 오면 밭을 내놓겠다고 약속했기에 덕구는 며칠 후면 10년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곰파 할머니의 경고와 마을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부엌에 들어가 돈독을 확인하며 이 돈으로 밭을 사고 연화와 함께 농사를 짓는 평화로운 미래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연화 또한 봄이 오는 것을 느끼며 덕구에게 도움이 되고자 산나물을 뜯을 채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덕구가 밭을 사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도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태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호롱불 아래서 술을 노화장에 내다 팔 물건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녀의 수놓는 솜씨는 궁중의 장인 못지않게 뛰어나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습니다. 덕구는 그녀가 무리하는 것이 안쓰러워 말렸지만 연화는 제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러니 하게 해주세요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험한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연화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화 낭자, 며칠 뒤면 저 마을 어귀의 뽕나무 밭을 살 것이요. 그 밭은 볕이 잘 들어 누에를 치기에 아주 좋소. 우리가 힘을 합쳐 농사를 짓는다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요. 연화는 덕구의 말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지만 우리라는 말에 묘한 감동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언젠가 이 소박한 행복을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늘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덕구의 손을 꼭 잡으며 부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매일 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칠성이 읍내에서 포졸과 함께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 터질 것만 같은 예감에 웅성거렸고 곰파 할머니는 덕구의 집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덕구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까치가 요란하게 지저대자 불길한 느낌에 일손을 놓고 서둘러 하산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다급했고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멀리서 칠성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덕구의 인생을 건 큰 싸움이 시작되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덕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아직 칠성 일당은 들이닥치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연하는 마당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고 덕구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나으리, 마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혹시 저 때문에 나으리께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며 걱정 마시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누구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오라고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부엌 바닥을 파헤쳐 돈독을 꺼내보았습니다. 묵직한 항아리 속에는 그의 피와 땀,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엽전들은 호롱불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는데 덕구는 그 돈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돈은 밭을 사기 위한 돈이었지만 만약 칠성이 돈을 요구하거나 관아의 힘을 빌려 횡포를 부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지킬 것인가? 물론 덕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10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은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다시 묻지 않고 아랫목 이불 속에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한편 칠성은 자신의 집에서 왈패들과 술판을 벌이며
내일의 거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덕구놈은 빈털터리가 되고 그 계집은 내 차지가 될 것이다. 칠성은 낄낄거리며 덕구가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덕구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도록 치밀한 덫을 놓아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연화가 도망친 관비라는 가짜 증거를 들이미는 것이었습니다. 관비를 숨겨준 자는 중벌에 처해진다는 국법을 이용해 덕구를 협박할 심산이었습니다. 칠성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든 시각, 덕구의 집 주변으로 그림자 몇 개가 어른거렸습니다. 칠성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이 덕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창호지문에 비친 달빛마저 서늘하게 느껴지는 밤, 덕구와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로의 숨소리에 의지해 불안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닥쳐올 시련을 예감하며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덕구의 거친 손과 연화의 고운 손이 맞닿은 그곳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작은 용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닭이 울기도 전에 덕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당에 나가 찬물로 세수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10년 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뚝심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창고에서 도끼를 꺼내 나를 시퍼렇게 갈았습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도끼날이 새벽빛을 받아 번뜩였고 덕구의 눈빛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칠성이 들이닥칠 것이고 덕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산골 마을에도 완연한 봄 기운이 찾아와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힘차게 흐르고 양지바른 언덕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대지는 기지개를 켜듯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워냈고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도 따스한 햇살만큼이나 활기가 돌았습니다. 덕구에게 이 봄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가슴 벅찬 계절이었는데 바로 오늘이 10년 동안 꿈꿔왔던 뽕나무밭 주인인 최 부자가 밭을 팔기로 약조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목욕 재개하고 장롱 깊숙한 곳에 아껴두었던 깨끗한 옷을 꺼내 입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설렘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10년의 결실을 맺겠다는 의지로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 또한 덕구의 들뜬 모습을 보며 덩달아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내었습니다. 그녀는 덕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그리고 그 밭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은 덕구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들떠 있었고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연화에게 밭을 사면 무엇부터 심을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연화 낭자, 밭을 사면 가장 먼저 튼튼한 뽕나무 묘목을 심을 것이요. 그리고 자투리 땅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꽃씨도 뿌립시다. 덕구의 소박하지만 찬란한 미래 설계의 연화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마을 어귀에서 뒷짐을 진 최 부자가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덕군의 집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알부자였지만 인심이 썩 후한 편은 아니어서 덕구가 제값을 치르지 못하면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는 위인이었습니다. 덕구는 최 부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가 깍듯하게 인사를 올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덕구의 집을 힐끔 둘러보더니 거만하게 헛기침을 하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래, 덕구야, 약조한 대로 돈은 다 마련되었느냐? 요즘 땅값이 오르는 추세라
내가 너에게만 특별히 그 가격에 주는 것이니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덕구는 예, 염려 마십시오.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모아온 돈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며 부엌으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와장창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쌀이문이 박살날듯 열리며 칠성과 낯선 사내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던 덕구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마루에 앉아있던 최 부자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칠성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몽둥이를 든 왈패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 옆에는 관아의 포졸 복장을 한 사내가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덕구는 본능적으로 연화를 등 뒤로 숨기며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칠성은 덕구의 호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껄껄거리며 마당 한가운데에 침을 삼뱉었습니다. 행패라니? 우리는 관아의 엄중한 명을 받들고 온 사람들이다. 내 놈이 숨겨주고 있는 저 계집이 바로 관아에서 찾고 있는 중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칠성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아서 덕구는 물론이고 옆에 있던 최 부자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사색이 되어 덕구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냐. 연화 낭자는 산에서 조난을 당한 불쌍한 여인일 뿐이다. 죄인이라니 말도 안 된다. 포졸 복장을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덕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죄인의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는데 얼핏 보기에도 연화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만 칠성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보아라, 눈이 있고 코가 있으면 똑바로 보란 말이다. 이 계집은 저 아랫마을 대갓집에서 귀한 은비녀와 폐물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다. 관아에서는 인연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 놈이 감히 국법을 어기고 죄인을 숨겨주었으니 내 놈 또한 공범이나 다름없다. 칠성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소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덕군의 집 담장 너머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일이 꼬여가는 것을 직감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복의 덕구,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자네 참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죄인을 숨겨두고 있었단 말인가? 내 밭을 팔기는 다 틀렸네. 관아와 얽히는 일은 질색이야. 최 부자는 혀를 차며 황급히 대문 밖으로 빠져나갔고 덕구는 멀어지는 최 부자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급한 불이 발등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덕구는 최 부자를 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눈앞의 칠성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덕구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칠성아, 내 놈이 나를 괴롭히려는 수작인 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연화 낭자는 훔친 물건 따위는 가지고 있지도 않다. 우리가 함께 지낸 지가 몇 달인데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덕구의 항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칠성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내 놈이 계집에게 홀려 눈이 멀었구나. 훔친 물건은 이미 어딘가에 숨겼거나 팔아먹었겠지.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을 포박하여 관아로 끌고 가라. 그리고 덕구 저놈도 공범으로 잡아들여라. 왈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칠성이 왈패들을 잠시 멈추게 하더니 덕구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내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덕구의 귀에 대고 낮고 비열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복의 덕구, 우리 사이에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자고. 저 계집이 훔친 물건값만 변상하면 피해를 본 대갓집에서도 조용히 넘어가 주겠다고 하더군. 관아까지 가서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느니 차라리 돈으로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나? 칠성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연화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덕구가 밭을 사기 위해 모아둔 돈을 노리고 꾸민 짓이 분명했습니다. 덕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칠성이 요구하는 금액을 듣고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이 부른 액수는 정확히 덕구가 10년 동안 모아밭을 사려고 했던 돈과 일치했습니다. 칠성은 이미 덕구가 얼마를 모았는지 샅샅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텐가? 돈을 내놓고 계집을 구하겠느냐? 아니면 계집이 관아로 끌려가 고초를 겪는 꼴을 보겠느냐? 선택은 내 몫이다. 칠성은 늑대처럼 번들거리는 눈으로 덕구를 압박했고 덕구는 꼼짝없이 덫에 걸린 짐승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협박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덕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으리, 안 됩니다. 저 때문에 나으리의 피 같은 돈을 쓰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 관아에 가서 당당히 밝히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자들에게 돈을 주지 마세요. 연화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스스로 잡혀가겠다고 나섰지만 덕구는 칠성과 왈패들이 관아로 가는 길에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자들이었고 산길에서 연화가 험한 꼴을 당하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덕구를 엄습했습니다. 덕구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소. 저들이 당신을 관아로 데려간다는 핑계로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르오. 내가 당신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소. 덕구의 눈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닥 아래 묻혀있는 항아리. 그 속에는 자신의 청춘과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밭을 사서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아보겠다는 꿈. 연화와 함께 따뜻한 밥을 지어 먹으며 늙어가고 싶다는 소망이 그 항아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돈을 내놓지 않으면 눈앞의 여인이 짐승 같은 자들의 손에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에서 웅성거리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칠성을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칠성의 뒤에 관아의 포졸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곰파 할머니만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근심 어린 눈으로 덕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고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갔습니다. 칠성은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 해 떨어지기 전까지 결정해라. 만약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저 계집은 내 손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왈패들과 함께 마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덕구의 집마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칠성 일당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기이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덕구와 연화는 방 안으로 들어와 서로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연화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으리, 제가 떠나겠습니다. 밤을 틈타 뒷산으로 도망치면 저들을 따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그 돈으로 밭을 사서 행복하게 사세요. 연화는 보찜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덕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덕구는 연화의 보찜을 빼앗아 방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 혼자 그 험한 산을 어떻게 넘는단 말이오. 그리고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오. 저들은 끝까지 쫓아올 것이고 당신은 평생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숨어 살아야 하오. 덕구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궁이 옆 바닥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손톱이 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투박한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오르내리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을 때마다 느꼈던 희망과 기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돈이면 내일 당장이라도 최부자를 찾아가 밭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고개를 돌려 방 안에 있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보며 덕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밭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목숨과 인연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덕구는 항아리를 통째로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팔에 전해져 왔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칠성에게 줘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이용해 칠성의 더러운 속셈을 천하에 드러내고 연화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아깝지만 명예와 사람을 잃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덕구는 항아리를 품에 안고 비장한 표정으로 방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칠성일당이 피워놓은 모닥불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덕구가 항아리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 드디어 결정을 내린 모양이군. 현명한 선택이다, 덕구야. 밭이야. 나중에 또 벌어서 사면 되지 않겠느냐? 칠성은 손을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눈빛은 순순히 돈을 바치려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섰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덕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덕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칠성아, 네가 원하는 것이 정녕 이 돈이냐? 내 10년의 피와 땀이 담긴 이 돈만 있으면 연화 낭자를 놔주겠다는 것이냐? 덕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칠성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 돈으로 훔친 물건 값을 변상하면 관아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어서 그 항아리를 이리 내놓아라. 덕구는 항아리를 칠성에게 건네주는 대신 항아리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긴장의 순간 덕구는 칠성이 아닌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형님, 아우님들,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돈으로 밭을 사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돈으로 진실을 사겠습니다. 칠성이가 말하는 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전 재산을 걸고 밝혀내겠습니다. 덕구의 선언은 고요한 산골 마을의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의에 맞서는 거대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덕구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마당에 울려 퍼지자 순간 정적이 감돌며 풀벌레 소리마저 뚝 그친 듯 했습니다. 칠성과 왈패들은 덕구의 기백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담장 너머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덕구는 머리 위로 들고 있던 무거운 항아리를 바닥에 깔린 멍석 위로 힘차게 뒤집어 쏟아부었습니다. 짜르르르 챙그랑 하는 요란한 금소금이 고요한 산골 마을을 뒤흔들며 10년 동안 모아온 수천 개의 엽전들이 멍석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덕구의 청춘과 땀방울, 그리고 참아왔던 수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쏟아진 엽전들은 달빛을 받아 은하수처럼 반짝이며 마당을 가득 메웠고 그 엄청난 양의 칠성과 왈패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개중에는 녹이 쓴 엽전도 있었고 반질반질한 새돈도 있었으며 덕구가 장터에서 푼푼이 모은 자잘한 동전들이 뒤섞여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눈앞에 펼쳐진 돈더미를 보자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도 모르게 군침을 흘리며 다가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멍석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자, 보아라. 이것이 내가 10년을 굶어가며 모은 돈이다. 내 놈이 말한 그 도둑질한 물건 값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을 가져가려면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이다. 덕구는 칠성 옆에 서 있는 포졸 복장의 사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호통쳤습니다. 네가 진짜 관아에서 나온 포졸이라면 죄인을 잡아가는 절차를 알 것이다. 죄인을 잡으려면 관아에서 발급한 체포 문서를 보여주어야 하고 도둑 맞았다는 물건의 목록이 적힌 장부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썩 내놓아라. 만약 문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너는 관아를 사칭한 대역죄인이 될 것이다. 덕구의 날카로운 지적에 포졸 복장의 사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칠성의 말만 믿고 돈이나 좀 뜯어내려 했던 시정잡배였기에 진짜 관아의 문서 따위는 가지고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칠성은 당황한 사내를 대신해 앞으로 나서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관아의 사람을 의심하느냐. 문서는 관아에 두고 왔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으면 네 발로 관아에 가서 확인하면 될 일이다. 잔말 말고 돈이나 내놓아라. 칠성은 억지로 덕구를 밀치고 돈더미로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덕구의 등 뒤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나약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덕구의 옷자락을 놓지 않은 채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연화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이 찾는 도둑 맞은 물건이 무엇입니까? 은비녀입니까? 옷가락지입니까? 제가 정말 도둑이라면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연화가 주머니를 열어 보여준 것은 훔친 폐물이 아니라 낡고 빛바랜 나무 호패 하나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은가락지 한 쌍뿐이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하여 도망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몰락한 집안의 여식으로 관노비가 되는 것이 두려워 도망쳤을 뿐입니다. 남의 물건에는 손끝 하나 댄 적이 없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고 상황을 지켜보던 곰파 할머니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들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내 저 포졸놈의 얼굴을 어디서 봤나 했더니 저 아랫장터에서 닭서리를 하다가 매를 맞던 개똥이 놈이 아니더냐. 할머니의 일갈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포졸 복장의 사내에게 쏠렸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니, 사람을 잘못 보셨소. 나는 관아에. 사내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마을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왈패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강제로 돈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에이, 귀찮게 됐다. 얘들아, 그냥 싹 다 쓸어 담아라. 저 계집도 끌고 가. 왈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덕구와 멍석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덕구는 안 된다라고 외치며 온몸으로 멍석을 덮쳐 돈을 지키려 했고 연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담장 밖에서 지켜만 보던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소 순박하고 겁 많던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덕구의 피땀 어린 돈과 억울한 사정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덕구야, 비켜라. 우리가 막아주마. 옆집 사는 돌쇠가 토리를 들고 나섰고 뒷집 박서방은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며 왈패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낙네들까지 합세하여 어디서 행패냐. 썩 꺼져라 하며 물바가지와 빗자루를 던져댔습니다. 칠성과 왈패들은 갑작스러운 마을 사람들의 거센 저항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칠성이 이것들이 다 미쳤나, 다들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하며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칠성일당과 마을 사람들 간의 난투극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덕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몸으로 돈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밟히고 채이면서도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연화를 찾아 고개를 들었고 다행히 연화는 곰파 할머니와 아낙네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안도감이 든 덕구는 벌떡 일어나 돌쇠와 함께 왈패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평소 나무를 하며 다져진 힘으로 왈패 하나를 들어맺히고 칠성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칠성아, 이제 그만해라. 내 놈의 거짓말은 다 들통났다. 덕구의 눈빛은 화난 호랑이처럼 매서웠습니다. 포졸복장의 개똥이는 이미 곰파 할머니의 지팡이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살려주시오. 칠성이가 시켜서 한 짓이오. 라고 자백하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우두머리 격인 가짜 포졸이 도망치자 왈패들의 사기는 급격히 꺾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져 도둑놈 잡아라를 외치며 왈패들을 대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칠성은 덕구에게 멱살을 잡힌 채 발버둥 치다가 결국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칠성은 흙투성이가 된 채 씩씩거리며 일어났지만 자신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서슬퍼런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두고 보자. 내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다. 칠성은 비겁한 협박을 남기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고 왈패들도 그 뒤를 따라 허겁지겁 마을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거친 숨소리와 먼지만이 자욱하게 남았습니다. 소란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이겼다. 우리가 칠성놈을 쫓아냈다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덕구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옷은 찢어지고 얼굴에는 생채기가 났지만 표정만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후련해 보였습니다. 연화가 달려와 덕구의 얼굴을 감싸주며 울먹였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저 때문에. 덕구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씩 웃었습니다. 괜찮소. 아주 멀쩡하오. 보시오. 저놈들이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꼴을 이제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오. 그때 곰파 할머니가 다가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꼴이 이게 뭐냐. 그래도 장하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이 저놈들에게 평생 휘둘릴 뻔했다. 할머니의 칭찬에 덕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둘러본 덕구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까의 난리통에 멍석 위에 쏟아 부었던 엽전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흙 속에 파묻히고 일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찌그러지기도 했습니다. 개울가 쪽으로 굴러가 물에 빠진 엽전들도 보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진흙탕 속에 엉망으로 널려 있는 모습을 보자 덕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밭을 살 돈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덕구는 허탈한 마음에 흩어진 엽전 하나를 집어들고 흙을 털어냈습니다. 연화 역시 안타까운 마음에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엽전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다 줍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허리를 굽히고 흩어진 엽전들을 줍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쇠도 박서방도 아이들도 모두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 속의 동전을 찾아 덕구의 멍석 위로 모아주었습니다. 덕구야, 걱정 말 거라. 우리 눈이 몇 개인데 이걸 다 못 찾겠느냐. 옆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네 피땀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을의 자존심을 지킨 돈이기도 하다. 한 푼도 잃어버리게 둘 수 없지. 마을 사람들은 흙투성이가 된 엽전들을 자신의 옷자락에 닦아가며 정성껏 모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엎드려
엽전을 줍는 광경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덕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코끝이 찡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1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밭보다 더 소중한 이웃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멍석 위에는 다시 묵직한 돈더미가 쌓였습니다. 물론 처음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돈에는 이제 흙과 먼지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의리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곰파 할머니는 지팡이로 멍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얼추 다 모은 것 같구나. 덕구야, 이 돈으로 밭은 못 살지 몰라도 오늘 너는 사람을 샀다. 그게 더 큰 장사 아니겠느냐. 할머니의 말씀에 덕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 부자는 이미 도망가고 없었고 날이 밝으면 밭은 다른 사람에게 팔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더 이상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연화가 무사히 서 있었고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멍석 위에 엽전들을 다시 항아리에 쓸어 담았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아까와는 다르게 더욱 청아하고 맑게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덕구야, 고생했다, 푹 자거라 하며 덕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공기는 이전처럼 차갑거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덕구와 연화는 엉망이 된 마당을 대충 정리하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격렬했던 싸움이 끝나고 찾아온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덕구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연화 낭자,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밭은 2년이 닿으면 또 살 수 있겠지요. 오늘은 당신이 무사한 것만으로 족하오. 연화는 덕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저를 위해 전 재산을 거신 그 마음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밭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평생 나으리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줄었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가 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생각지 못한 손님이 덕군의 집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10년의 꿈이 날아갔다고 생각하며 늦잠을 자고 일어난 덕구의 눈앞에 어제 도망갔던 최 부자가 헛기침을 하며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표정은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과연 최 부자는 무슨 일로 다시 덕구를 찾아온 것일까요? 덕구의 진심이 하늘에 닿아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산골 마을의 아침 햇살이 덕군의 마당을 환하게 비추며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아침 일찍 덕구의 집 앞을 찾아와 헛기침을 하던 그 순간 덕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으로 인해 최 부자가 마음을 바꾸어 밭을 팔지 않겠다고 통보하러 온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당으로 나가 허리를 굽히며 어르신, 누추한 곳에 아침부터 어인 행차십니까? 어제 일은 정말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라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의 반응은 덕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는데 그는 뒷짐을 진 채 덕구의 집 마당에 널린 아직 흙이 덜 털린 엽전 꾸러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깐깐함 대신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흥미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천천히 입을 열어 덕구야, 내 어젯밤 담장 너머로 네가 하는 짓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10년 모은 돈을 멍석 위에 쏟아붓고는 계집 하나 살리겠다고 악을 쓰는 꼴이라니 참으로 가관이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덕구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최 부자의 다음 말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 평생 수많은 장사치와 농사꾼을 겪어봤지만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놈은 내가 처음이었다.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법이지만 사람의 된대미는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지. 최 부자는 껄껄 웃으며 덕구의 어깨를 투박하게 두드렸습니다. 자, 여기 땅 문서를 가져왔다. 어제 약조한 대로 뽕나무 밭은 내 것이다. 최 부자는 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덕구에게 내밀었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며 더듬거렸습니다. 하오나 어르신. 엽전들이 흙투성이가 되고 개 중에는 잃어버린 것도 있어 셈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씻어서 세어보겠습니다. 덕구는 급히 엽전 꾸러미로 달려가려 했지만 최 부자가 손을 저어 그를 말렸습니다. 됐어. 그 흙 묻은 돈을 일일이 세다가는 해가 다 저물겠다. 부족한 돈이 있다면 가을에 네가 지은 농작물로 갚거라. 나는 내 놈의 그 우직한 신용을 믿고 외상으로 주는 것이다. 덕구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고 연하 역시 마루에서 내려와 최 부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최 부자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내 밭을 망치지 말고 농사나 잘 짓거라. 그 밭은 뽕나무가 시란히 누에를 치면 아주 좋을 게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유유히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덕구와 연화는 최 부자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숙여 배웅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일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덕구와 연화의 일상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날이 밝기도 전에 밭으로 나가 자풀을 뽑고 굳은 땅을 갈아엎었으며 10년 동안 묵혀두었던 땅은 덕구의 땀방울을 받아들여 점차 기름진 옥토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제 일처럼 나서서 덕구를 도왔는데 지나가던 길에 돌 하나를 주워주기도 하고 새참으로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덕구야, 올가을에는 대풍이 들겠구나. 라는 이웃들의 덕담은 덕구에게 그 어떤 보약보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화의 숨겨진 재주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누에를 치는 잠업에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왕실에 진상하는 비단을 짜던 명문가였으나 모함으로 인해 몰락했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뽕잎을 따서 누에를 먹이고 고치를 짓는 과정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누에들은 병칠에 하나 없이 통통하게 살이 올랐고 윤기가 흐르는 최상급의 고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덕구는 그런 연화의 모습을 보며 당신은 하늘이 내게 보내준 복덩이요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오자 뽕나무 밭은 푸른 잎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거리는 뽕잎 소리는 마치 덕구와 연화에게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칠성의 악행으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마을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칠성은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야밤에 보찜을 싸서 어디론가 도망쳐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악한 자는 사라지고 선한 자들이 남은 마을은 예전보다 더욱 끈끈한 정으로 뭉치게 되었으니 덕구의 용기가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은 셈이었습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귀뚜라미가 우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덕분에 뽕나무 밭에서 나온 누에고치는 그 품질이 워낙 뛰어나 장터에 내놓자마자 상인들이 서로 사가려고 아우성을 칠 정도였습니다. 덕구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고 약속대로 최 부자를 찾아가 남은 밥값을 모두 치르고도 넉넉한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덕구가 가져온 돈을 보며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군. 자네는 농사꾼이 아니라 흙 속에서 보석을 캐는 사람이야라며 흐뭇해했습니다.
덕구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추수와 누의 농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덕구와 연화의 혼례를 서둘러야 한다며 성화를 부렸습니다. 이렇게 참한 색시를 데리고 살면서 아직도 식을 안 올리면 쓰나 날 잡자, 날 잡아 곰파 할머니가 앞장서서 길이를 택했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합심하여 잔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조촐하게 치르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의 경사인데 그럴 수 없다며 각자 집에서 쌀이며 술이며 떡을 가져와 마당 가득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덕군의 집마당은 멍석 대신 울긋불긋한 음식과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혼례식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덕군은 사모관대를 쓰고 늠름한 신랑의 자태를 뽐냈고 연화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채 수줍은 신부의 모습으로 마당에 섰습니다. 비록 비단 옷은 아니었지만 마을 아낙네들이 정성껏 지어준 혼례복은 그 어떤 명품보다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곰파 할머니가 주례를 맡아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뽕나무처럼 두 사람도 서로 뿌리가 되어 평생 흔들리지 말고 잘 살아라라는 덕담을 건네자 덕구와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랑 덕구는 신부 연화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느냐 라는 물음에 덕구는 예,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우렁차게 대답하여 하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연화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덕구를 팻가래치며 축하해 주었고 아이들은 떡을 얻어먹으며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밤늦도록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덕구의 집 창호지 문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정하게 어른거렸습니다. 10년의 고독 끝에 찾아온 진정한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몇 번의 겨울이 더 지나갔습니다. 덕구의 낡은 초가집은 이제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마당에는 아빠, 엄마를 부르며 뛰어다니는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덕구의 씩씩함과 연화의 고운 심성을 쏙 빼닮아 마을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덕구는 더 이상 산에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침마다 밭을 둘러보고 마을의 다스니를 도맡아 처리하며 존경받는 마을의 어른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밤, 덕구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연화가 고소한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고 방 안에는 따스한 온기와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덕구는 문득 10년 전 눈보라가 치던 밤에 연화를 업고 이 방으로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나무꾼이었지만 지금은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것은 돈 항아리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도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날의 선택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소반에 갓 구운 부침개와 막걸리 한 주전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아니 여보, 눈이 많이 오는데 한 잔 드세요. 연화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 묻어났지만 그 미소만큼은 처음 만났던 날보다 훨씬 편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덕구는 아이를 잠시 내려놓고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제법 농사꾼의 아내다운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덕구에게는 그 거친 손마디 하나하나가 보석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와 살아주어서. 덕구의 투박한 고백에 연화는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잠든 깊은 밤, 덕군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호롱불 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돈독은 비워졌지만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덕구의 집. 그곳에는 봄날의 햇살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영원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10년을 모은 돈을 다 잃을 뻔했으나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돈보다 더 귀한 사람과 평생의 행복을 얻은 나무꾼 덕구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네 인생에서 진짜로 모아야 할 것은 차가운 엽전이 아니라 공경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덕분의 집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불 푹 덮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